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두 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송지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총 3회 토론회 중 그 두 번째로 사회, 교육, 문화, 여성 분야의 정책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전국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6분의 후보자를 초청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늘 초청된 6분 후보들의 토론을 통해 정책을 비교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후보를 먼저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6번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기호 1번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기호 2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민주당 이인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기호 3번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호 12번 무소속 이회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서 후보자 기조연설에 이어서 사회자의 공통질문, 그리고 후보 간 상호토론과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 후보들께 질문하는 UCC 동영상 질문, 이어서 사회자의 공통질문과 맺은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도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서 발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하시는 경우 사회자가 먼저 발언을 제지하고 5초 후에는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토론에 앞서 후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들께서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과 비전 그리고 공약을 국민들께 알리고 평가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제시된 토론 주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에 이르는 발언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 시간 토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원만한 토론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부득이 토론의 주제를 벗어나거나 위법에 이르는 발언이 있을 때에는 발언 후 또는 발언 도중에라도 중지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 여러분의 기조연설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기조연설 문국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국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사랑에 맞지 않던 유안에서 34년 근무를 하던 문국현입니다. 지난 24년 우리 강산 푸르게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환경과 경제는 늘 상생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는 우리나라 해양 오염 사건 중에서 최악의 사건입니다. 선복을 이중으로만 해떴더라면 전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말리포 해수욕장, 말리포의 그 아름답던 백사장이 이제 죽음의 검은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한번 그 현장을 가보신 많은 분들은 절대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강에서, 낙동강에서, 경부 운하에 의해서 생겨선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환경은 생명입니다. 환경은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 주십시오. 네, 이어서 정동영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위로 올려놓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과 고통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꿈이 제 꿈이고 고통이 제 고통입니다. 일자리 고통, 사교육 불안, 노후 불안, 부동산 고통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달라는 여러분의 꿈을
제가 책임지고 안내하겠습니다. 선진국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더 깨끗해져야 합니다. 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과 신뢰,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핵심 조건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누가 더 깨끗한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 수 있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명박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생활이 어렵고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불과 며칠 전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은 불과 강화도에 나오는 교량 2개만 막았으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태안반도 10시간 내에 제대로 정부가 대책을 세웠으면 그 깨끗한 해변이 검은 재앙으로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 수능시험 2004년도에 이 정권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했었습니다. 학부모, 학생, 학교 모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경험이 없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말만 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임기 말에 딴 신경 버리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마지막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인재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인재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난 5년 동안 이 극심한 불경기와 실업 대란을 몰고 온 잘못된 세력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 80% 이상이 진정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민주당은 5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민주주의와 중도 개혁을 통한 IMF 위기 극복이라는 또 햇볕 정책을 통한 평화 공존의 틀을 마련한 저력 있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가장 탄압받은 야당 중의 야당입니다. 또 저 이인재는 이 노무현 정권 아래서 정치 보복을 당한, 그리고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지 않은 깨끗한 야당 정치인입니다. 민주당과 이인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꼭 건설하겠습니다. 침묵하는 국민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선거혁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권영길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난 5년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비정규직, 집값 폭등, 입시지역으로 살기가 더 힘드시죠? 국민소득 2만 불, 수출 4천억 불에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 불법 상속하고 탈세하면서 7조 원의 비자금 만들었습니다. 정치권과 고위 관료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 뿌렸습니다. 서민 여러분들의 지갑에 들어가야 될 돈 갖고 그들만 흥청망청 써댄 것입니다. 저 권영길은 민생 대혁명으로 서민들의 지갑에 매달 211만 원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재벌들과 부자들에게서 세금 제대로 걷어서 민생 살리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서민 살림살이, 서민 경제 살리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권영길 정말로 서민 행복한 시대,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꼭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회창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무소속 이회창입니다. 이제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아주 나라가 망가지다시피 됐습니다. 이런데 이 정권의 핵심에 가까이 있으면서 이 정권에 참여한 사람은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사과하기 전에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늘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
뭐라고 가르칩니까? 정직한다, 거짓말하지 마라, 올바르게 살아라. 이제 스스로의 경력에서 위장 취업이다, 위장 전입이다, 탈세다 하는 이런 경력을 가진 후보는 국민에게 무슨 말로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합니까? 국민은 믿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를 열어가는 대통령은 정직과 원칙과 그리고 확고한 자신으로, 신념으로 국민을 얘기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회창은 감히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이 새 시대를 열고 새 나라를 위해서라면 저희 회창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후보의 기조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토론회 의제 선정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의제는 지난번 1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여론조사를 거쳐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교육개혁이 22.2%, 사회기강과 부정부패가 21.6%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과 식품안전이 17%,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 1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는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오늘 2차 토론회 주제는 양성평등 실현방안,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문화정책과 사회기강 확립과 부정부패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양성평등 실현방안인데요. 봉함되어 있는 이 질문지 봉투를 개봉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토론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오늘 토론회에 나온 후보자들은 어떤 참고 자료도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쓰여진 원고를 볼 수 있는 프롬프터 장치도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국정 현안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께서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식과 가슴속에 담고 있는 그 소신을 국민 여러분 앞에 진솔하게 펼쳐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후보자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주제 양성평등 실현 방안 여성 분야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 후보자들께서는 그동안 많은 여성 관련 공약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활동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순서가 정동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제 양성평등관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국가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대우받고 일자리를 갖는 것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고 남성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부평에 있는 GM 대우자동차에 갔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일 하는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월급 차이가 너무 납니다 하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차별받고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받는 이 현실을 개선해내는 것이 양성평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사회로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임신, 출산, 육아, 보육, 애 낳고 키우는 일을 모두 여성이 책임지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국가 책임제로 가져오겠습니다. 약 9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백지 상태에서 성과 평가주의를 도입해서 예산을 10% 이상 절감해내고 이 부분을 사람에 대한 투자, 특히 이 애 낳고 기르는 책임을 국가가 가져오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 군대에 갔다 오면 호봉 가점제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애를 낳는 것이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출산 여성이 직장에 복귀 뒤에 공공부문 정부에서부터 출산 호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되면 이것이 바로 가족 행복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명박 후보 1분 30초 답변해 주십시오.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21세기 지식정보산업 시대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그 직업에 대해서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의 권한은 여성의 경제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경제력은 바로 일자리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진입을 하고 또 4만 불 시대를 열려면 여성 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 5년 내에 약 150만 개의 일자리를 제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보육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쓰고 보육비는 국가가 부담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저는 이런 양성평등과 여성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 이런 걸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최고 기관으로서 연 3회 우리가 표창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고위직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UNDP, 유엔기구에서 발표한 걸 보면 96개국에서 63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미 서울시에서 고위직을 많이 써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1세기에는 남녀가 균형된 또 대등한 입장에서 가야 된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해야 되고 헌법 정신에도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양성평등에 관한 것은 여성의 경제력과 매우 관계가 있다. 그 경제를 위해서 여성을 위한 특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이인재 후보 생각 어떠신지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나라는 그 가부장적 그런 유교 전통 때문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적인 정비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부 장관 시절에 일하는 여성의 집, 또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여성 직업능력개발센터, 그리고 어린이집을 제일 먼저 설치해가지고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본받아서 시행했습니다. 특히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유엔에서 2번씩이나 표창받는 가장 성공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사회경제활동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활동 참여 비율에서 아직도 남성에 모자랍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여러 가지 정책을 써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사회 참여 경제활동 참여 비율을 남성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또 지금 비정규직 여성들이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도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꼭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있어서도 차별이 많고 또 승진 기회에 있어서도 유리천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공직 진출 쿼터에 있어서 30%인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4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장관도 50%는 여성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사회경제활동을 할 기회, 이것을 확대하고 또 사회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승진의 기회나 그리고 임금에 있어서 절대로 차별받지 않는 이런 사회를 제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네.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하는 질문인데요. 이제 권영길 후보 차례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성평등을 실천하는 정당입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만들어서 반드시 양성평등 실현하겠습니다.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67%가 비정규직입니다. 남성 100만 원 받을 때 64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여권과 한나라당이 만든 비정규직 악법 폐지해야 됩니다. 올바른 법 만들어야 됩니다. 저 그렇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맞벌이 하면서 애들 키우는 걱정 안 해야 됩니다.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50%를 확충하고 수용을 70%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사회 참여 활동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 할당제가 필요할 겁니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공직자 후보 그리고 당직자의 여성 30% 할당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거에서 지역구에서 30%를 여성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전체적으로 후보 인정을 받습니다. 민주노동당 공직자는 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 1년에 한 번씩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평등 정당, 여성의 주인인 정당이 여성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온 국민이 행복합니다. 저 권영길이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회창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정년 43세의 여성 교환혼에 대해서 이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 판결을 해서 양성평등의 첫 판결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총재로 있을 때 전국구 국회의원의 비율을 30% 그리고 광역시도의 여성 비례대표 비율을 50%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성의 참여율이나 또는 참여 비율, 쿼타를 넓히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젊은 여성, 맞벌이 부부 여성들이 사회활동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출산이고 육아입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살부터 5살까지의 어린이집 유치원의 보육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저는 정했습니다. 다음에 나서 2살까지 영아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굉장히 젊은 부부에게는 아주 권리적 좀 심한 얘기지만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최소 1개소 이상의 영아 보호소를 시설을 만들어서 마음 놓고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공공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 사립보호시설은 매우 취약합니다. 사립보호시설의 수준을 공공 정도로 올리고 공공보호시설을 많이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 사회활동에 여성의 사회활동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덜어줘야만 진정 여성의 활동을 도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국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저는 아주 손쉽게 아내 이름 부르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내가 대개 결혼을 하면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혹시 아내 이름을 10년, 20년 불러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아내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것이 양성평등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제 철을 그래서 늘 수혜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전 두 번째, 최소한의 기초재산, 집 하나 정도는 반드시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이런 식을 장려하고 그런 것을 서로가 이해하면서 갈 때 대화가 있고 평등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는 보육과 유치원 교육 6년, 합해서 3년, 6년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1층은 모두 다 보육과 어린이 이 방과 후 교실 등의 공간으로 쓰고 1층에 살 사람을 한 층 더 높게 지어서 꼭대기층에 살도록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태반이 비정규직이고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 선진국보다 한 20%가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거나 비정규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500만 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그중에 250만 개가 여성을 위한 일자리고 어르신들 를 위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발전의 기회고 가정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주제는 교육 개혁과
사교육비 절감 문제인데요. 이번 토론은 한 후보가 이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모두 발언을 한 후에 나머지 후보가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모두 발언을 한 후보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후보 간 상호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비의 민간 부담 지출이 GDP 대비 2.9%로 이는 OECD 국가 평균 0.7%보다 4배 이상이 높은 수치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각 후보들의 교육 개혁과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상호 토론을 통하여 교육 정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명박 후보가 모두 발언을 시작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어느 계층이 만족합니까? 학부모님이 만족하십니까? 학생이 만족합니까? 학교가 만족합니까? 그러면서도 교육의 질은 평준화라는 명목하에 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는 정책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은 2004년도에 수능 등급제를 많은 사람의 반대 속에서도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목하에서 강행을 했습니다. 이제 금년도 첫 시행이었습니다만은 결과는 어땠습니까? 학부모, 학생, 학교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교육의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교육을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수능 과목이 많다. 지금 7개에서 9개인데 한 4개 정도로 줄이자 하는 거와 영어 교육비가 사실 사교육비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만은 학교 안에서 해결하자 하는 것이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또 교육의 다양성 또는 수월성을 인정해야 학교 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교육의 자율화를 줘야 된다 하는 이런 정책을 썼을 때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또한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네.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에 관한 이명박 후보의 정책을 들으시고 이제 다른 후보들께서 차례로 반론하시겠습니다. 이인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오늘 이명박 후보 말씀 중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대표적인 공약이 대학 입시 3단계 자율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단계 가면은 이제 대학교의 학생 선발 자유를 거의 다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본고사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본고사를 금지하니까 논술을 변형시켜가지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제목을 내놓고 학생들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 논술 과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혼란을 어떻게 막으려고 이런 정책을 제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논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한 인간으로서의 그 인성이라든지 또 직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균형 있게 습득해가지고 존엄과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그냥 줄 때 다시 입시가 부활해가지고 본고사가 부활해가지고 가져올 혼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다음 권영길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이명박 후보께서는 수능 등급제 폐지를 주장하셨더군요. 대학 입시는 대학 평준화를 통한 입시 폐지가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입시 폐기까지는 수능 등급제 유지되어야 됩니다. 다한 보완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께서는 실제적으로 수능 등급을 이렇게 점수제로 돌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점수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님,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시킬 수 있을까요? 위장 전입, 위장 취업, 탈세까지 하는 대통령,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라는 그런 교육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인성교육을 위해서라도 이제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생각 접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교육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돼서요. 다음 이해창 후보 반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박 후보께서 삼불제 폐지하겠다 이렇게 아주 화끈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폐지하고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는가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온 걸 보니까 본고사를 바로 폐지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어떻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한 얘기 뒤에 한 얘기 다른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저는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등급제를 폐지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등급제는 선배들이 학교 들어간 성적 가지고 등급을 매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 의사에 따르지 않고 그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에게 일종의 연좌제와 같은 것입니다. 선배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많이 들어갔으면 덕을 보고 못했으면 아주 해를 보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등급제를, 이런 의미의 등급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최소한 학교 간 학력차,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인정된 단계가 되면은 그때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히 그리고 또 일관되게 이런 정책을 말해줬으면 좋겠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책은 정말 국민을 피곤하게 합니다. 예. 다음 문국현 후보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전 이명박 후보 자녀들이 전부 특수학교를 다녔습니다. 공교육을 거부한 거죠. 거기에 더 이어서 이제 또 특목고라든가 이런 것을 자유화하면서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정말 특권층 5%도 안 되는 사람들의 만을 위한 그런 교육을 계속 늘려가실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전 사교육비가 현재도 한 가구당 400만 원에서 많은 두 자녀 있는 데서는 1000만 원까지도 이렇게 나고 있는데 절대 우리나라 이 교육은 잘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소수 특권층만의 사회가 될 것이고 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권영길 후보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가정에서 부모님 보고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육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위장, 거짓말을 일삼은 분이 나라의 어른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습니까? 이거 반드시 국민께서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동영 후보 1분 반론해 주십시오. 저는 외교 안보 정책과 마찬가지로 교육 문제에 관해서 이명박 후보와 철학이 다릅니다. 기업과 교육은 다릅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면 되지만 교육은 다릅니다. 국민을 사원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평소 주장 자사고를 100개 만들겠다는 얘기를 빼놓으셨는데요. 자사고 100개 만들면서 사교육비 줄인다는 얘기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말하자면 100개 자사고에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특목고 29개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비가 눈덩이 같은데 이것을 자사고 100개 여기 보내려면 유치원부터 과외가 시작될 겁니다. 사교육비는 2배로 폭등할 것입니다. 지옥이 됩니다. 이 후보께서는 자사고 100개 만드는 주장을 철회하신 것인지 오늘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분명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명박 후보께서 지금 각 후보들의 반론에 대해서 2분간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예, 모든 후보들께서 저희 정책을 조금 자세히 보지 않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 정책을 좀 이렇게 모방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해창 후보께서는 수능 등급제를 아직도 시기가 빠르다고 하는데 저는 수능 등급제를 지금 하는 걸 안 된다고 했는데 질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잘못하시고 그럴 것인 것 같고 저는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같은 데는 없습니다. 공교육 예산이 32조인데 사교육비가 30조가 들어갑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학부모들 정말 어렵습니다. 없는 집 아이는 좋은 학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줘야 된다. 그것이 교육의 계획의 근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제대로 공부하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고 또 인성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수능 과목 줄여야 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학생에게 수학시험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과목에 맞는 정도의 한 4과목 정도만 보면 되지 7개에서 9개를 보려니까 힘이 많이 든다고 봅니다. 영어 과외비가 전체 사교육비의 반이 듭니다. 이거 하나 대한민국에서 내에서 할 수 없습니까? 3만 5천 명이 1년에 유학을 갑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양성과 수월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외국 갈 필요 없이 만들자. 그래서 농어촌이나 전체 한 300개 정도 만들어서 없는 집 아이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없는 집 아이는 30%는 정원에 대한민국이 예산으로서 모든 걸 대주자. 그래서 없는 아이에게도 교육 기회를 주어서 가난의 대를 끊지 않은 것이 제 주장의 근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다음 진행 전에 한 가지 후보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토론 주제 범위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토론은 알고 계신 대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해서 각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을 국민들 앞에 말씀드리도록 준비된 소중한 시간입니다. 후보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들의 시간임을 유념하시고 주제를 벗어나거나 비방성 발언을 특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 이인재 후보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모두 발언 1분 30초 해주십시오. 예. 우리나라의 10년, 20년, 30년 뒤는 지금 우리 교실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교육의 혼란 또 낡은 체제를 혁명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입시 지옥을 타파하겠습니다. 지금 대학 입시 제도를 단순화해가지고 그래서 이 혼란 이거 바꾸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은 10년, 20년, 30년 가도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방과 후 수업 강화하고 그리고 EBS 영어 인증시험 제도 도입하고 그리고 각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대학 내 영어 마을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를 우리 해외 동포 자녀들로 한 3,000명 확보해가지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를 200개로 확대하고 또 수월성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57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가 있는데 요거 100개까지 하되 그 대신 20%까지는 반드시 장학금을 의무화해가지고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교육 강화하겠습니다. 350개까지 특성화 고교를 확대하고 그리고 교육자치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적으로 교육을 높이겠습니다. 이제 권영길 후보부터 1분간 반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서울은 평준화되어 있지만은 광명, 부천, 춘천 등 비평준화 지역이 전국 절반이나 됩니다. 이인재 후보께서는 특목고를 비롯해서 비평준화 학교 100개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고교 평준화 해체 아니겠습니까?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교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교복이 부끄럽고 학교가 부끄럽고 자신이 부끄러워서 교복을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우리는 입시 때문에 열의에 빠진 입시 때문에 시리에 빠진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대학 서열화 1류, 2류, 3류 돼가지고 지금 입시 지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서열화가 되면은 우리의 청소년들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인재 후보의 그 교육 정책은 바로 고등학교를 서열화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회창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네. 아까 이명박 후보께서 수능 등급제와
고교 등급제를 혼동을 해서 착각을 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잠깐 좀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삼불제를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고교 등급제에 관해서 아직은 시기가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걸 수능 등급제와 혼동해가지고 수능 등급제에 대한 질문으로 그렇게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고교 등급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이르다. 이것은 선배들이 대학교 잘 들어간 성적 가지고 등급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후배들이 선배의 성적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러한 연좌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저는 고교 등급제는 아직은 폐지하기에 이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인재 후보에 대한 질문을 성약하겠습니다. 예. 문국현 후보가 이제 반론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특목고라든가 이런 자율형 사립고를 자꾸 늘리는 것은 결국 입시 지역만 늘리는 길이고 사교육비만 늘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모든 그 공교육 제도처럼 공교육 자체가 살아나야 되고 그러려면은 학교에서 1인당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현재 반 이하로 줄어야 됩니다. 즉 그것은 선생님 수가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려면은 교육 재정이 70조는 돼야 될 텐데 현재 35조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 건설 부패 쪽으로 우리의 세금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 건설 부패 하나만 바로잡아도 저희는 우리 공교육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 교육, 창조성 교육이라는 건 학교가 다양하게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장애인도 있고 가난한 집 아이도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다양성 교육이 생기고 창조적 교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이 강해지는 길입니다. 네, 정동영 후보는 어떤 반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인재 후보님께서 평준화와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철학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특목고와 자사고 합쳐서 특사고를 100개, 이것은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100개, 그리고 특목고 50개, 또 기숙사고등학교 150개, 뭐 유사한 것 같은데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100개면요. 300명 잡으면 3만 명 학생이 이제 자사고에 들어갑니다. 5대1 잡으면 15만 명이 이제 그 문을 뚫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중학교 1, 2, 3학년 따지면 45만 명이 자사고 과외 학원비에 허리가 휠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또 유치원부터 시작하면 아마 200만 명, 300만 명 우리 학생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사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사고 못 들어간 나머지 학생 95% 학부모와 그 학생들은 그 불행감과 그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철학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제 이명박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자립형 사립고가 대한민국에 6개 있습니다. 6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사교육비를 써가면서 과외를 합니다. 왜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부는 그걸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의 농어촌 중소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를 100여 개 만들고 공립학교를 기숙사형으로 바꿔서 농어촌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여건을 주자는 겁니다. 학교가 많아지면은 입시에 들어가는 것도 쉬워집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지역에 골고루 학교가 생기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모자랄 때 타 지역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외가 필요 없습니다. 1년에 3만 5천 명이 수월성에 따라서 외국 가서 공부하겠다는 학생, 수요가 많은데 우리도 많이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인재 후보가 100여 개 만드는 숫자는 다르지만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이인재 후보께서 2분간 각 후보 반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선 반론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복되는 것이 이 수월성 교육에 대한 관점입니다. 지금 평준화 교육 그 틀 저는 존중합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기본적인 교육 평등의 기회를 가져야 되니까요. 그러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 또 국가적인 필요성, 이거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결국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반드시 아주 뛰어난 인재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일반 국민들의 공교육,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교육 평준화가 뭘 가져왔느냐? 우리 실력을 하향 평준화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교육도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 개방형 자율학교 또 그 밖에 수준별 학습 이런 걸 통해서 또 많은 투자를 통해서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이 개방화되고 또 세계화된 이런 사회에서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립형 사립고 또 특수 목적고 수월성 교육을 감당하는 고등학교가 57개입니다. 저는 임기 내에 이것을 100개까지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과외 열풍이 불지하느냐 이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중학교 때 내신 중심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녀들 교육 기회 또 박탈감 주지 않느냐 이것은 이명박 후보는 30% 아까 말씀하십니다만은 저는 최소한 20%까지는 장학금을 의무화해가지고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해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 충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권영길 후보가 이제 모두 발언하실 차례인데요. 어떤 교육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1분 30초간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도 쌍둥이 자매가 수능 시험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입시지옥 사교육비 광풍이 부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대학 서열화 때문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본교사다, 내신이다, 수능이다 해서 50번 정도 입시 제도를 바꿔봤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대학 평준화를 통한 입시 폐지가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저는 대학 평준화를 통한 100년 지계의 교육 정책을 세우겠습니다.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하고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을 그 다음에 통폐합한 다음에 고교 입시제를, 대학 입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고교 졸업 자격 시험만으로 대학 입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려운 그런 대학, 특수학 교육이 가능한 대학 유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24조 원의 교육 정책을 추가로 마련해서 12조 6천억 원 육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사립학교 상한제에 쓰고 그리고 11조 6천억 원 장애인 등 교육 여건에 투입하겠습니다. 반드시 입시지옥 사교육비 해결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론 이회창 후보부터 1분씩 해 주십시오. 대학을 평준화해서 입시제도를 개선한다. 이것은 지금 고교 평준화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향 평준화된 폐단, 말하자면 고교 평준화가 모든 고등학교를 똑같이 올리는 게 아니라 모두 떨어뜨린, 이걸 대학까지 지금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대학까지 하향 평준화하면은 이제 대학에서 또 사교육비 들고 가해하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 권영길 후보께서는 과연 그런 것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등 좋습니다. 권영길 후보 주장하시는 모든 평등 좋습니다. 그러나 교육에서 평등은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았습니까? 하향 평준화로 수월성을 너무 무시한 나머지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건 좋은데 오히려 나빠져서 똑같아졌으니까 우리 교육에 큰 적불이 아주 붉은 불이 켜진 것입니다. 네, 이제 문국현 후보 반론해 주시겠습니까? 권영길 후보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노동계 대표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가장 교육의 사각지대인 이 평생학습을 이야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장처럼 이 교육이 완전히 사라진 데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평생학습의 혜택을 100%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의 93%, 2천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평생학습이 2, 3%도 안 되는 기업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납니다. 생명이 경시되고 발전의 기회가 없고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간 10만 명이 다치고 3천 명이 돌아가십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발전의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이 명품 중소기업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동영 후보는 어떤 반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학 평준화 주장에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대학은 서로 다른 철학과 교수 방법 그리고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입니다.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12명 나왔습니다. 지방대학인 교토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에 5명이나 노벨상 수상자를 냈습니다. 대학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지 평준화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평준화의 상징인 독일에서도 최근에 우수대학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밖에 안 남은 제도지요. 문제는 중고등학교는 평준화를 통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학생들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이고 대학 입시를 폐지해서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러나 대학은 본격적으로 경쟁하도록 해서 적어도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일본이 세계 수준의 대학 15개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 돈을,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이명박 후보 반론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대학 평준화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착각입니다. 사회주의를 하는 중국에서도 학교 등급이 됩니다. 서로 경쟁하면서清华대학, 또 북경대학 이렇게 우열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많은 인재를 만들어냅니다. 21세기에는 우수한 과학자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능력을 대학을 졸업하면서 같이 만들어버리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수월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 교육에 가보면 앞서가는 사람, 뒷가는 사람을 같은 반에 공부를 시키니까 앞서가는 학생은 그냥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다가 학교 끝나면 과외 공부하러 갑니다. 이것이 평준화의 큰 지금 나온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고교도 평준화를 기반하지만은 수월성을 인정해야 되고 대학은 경쟁하면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인재 후보도 반론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정길 후보 민주노동당은 공식적으로 좌파 정당, 진보 정당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죠. 또 북한은 조선노동당 일당 체제입니다. 중국도 가보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좋은 대학을 가려고 입시가 이 과외가 대단히 성행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엘리트 교육 중시합니다. 또 북한의 김일성 대학 입학하려고 입시 경쟁 아주 치열합니다. 저는 이 대학 평준화, 지나친 평등주의 이것은 아직 지구상에 남아있는 정통 좌파 정당 국가들에서도 채택하지 않는 그런 낡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민주노동당의 노선에 과연 맞는 정책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각 후보들의 반론이 만만치 않으셨습니다. 권영길 후보 이제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민주노동당의 교육정책과 보수 정당의 교육정책은 환희하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잘 보시고 계실 겁니다. 평준화가 질저하라는 것 거짓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등학교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등학생들 국제학력평가에서 1, 2위입니다. 그런데 서열화되어 있는 우리 대학들 세계 60개 나라 중에서 59위로 꼴찌입니다. 핀란드 대학은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대학의 경쟁력이 세계에서 항상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평준화는 수월성 교육을 못할 것이다 하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평준화의 틀 안에서 월반 수월성 교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식, 문답식 교육이야말로 획일성 교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입시 제도가 없어질 때 그때말로 다양한 토론과 그 다음에 독서 이런 게 가능할 겁니다.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입시 폐지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교육비 해결할 수 있는 것, 입시 교육 없앨 수 있는 방안 한번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후보께서 입시 지역은 없애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없애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겠습니까?
실제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대학 평준화를 통해서 입시 제도를 없애고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어낼 때만이 우리 사교육비 문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국공립대 통폐합하고 서울대 수준을 만들고 사립대 통폐합해서 그리고 고교 졸업시험만으로 대학 입학하도록 해서 입시지옥 사교육비 없애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라서 지금 날카로운 공방이 후보 간에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회창 후보가 1분 30초간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과 이제 사교육 비용 관계는 물론 입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 입시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교육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공교육이 개혁이 돼서 예컨대 사설학원보다 같거나 보다 우수하다면은 학생들, 학부모들이 왜 사설학원으로 가시겠습니까? 공교육이 그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육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 정권은 교육개혁의 주체를 정부가 갖고 대상을 교사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만들어서 스스로가 학교를 아주 월등하게 발전시키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교사 10만 명을 증원해서 우선, 그리고 교사들에게 경쟁력을 기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본래 우수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열심히 자질을 연마해서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학교는 학원 못지않는 그런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원 가는 일 자연히 저는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마치 좀 추상 같지만은 저는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이제 반론 문국현 후보부터 1분씩 해주시죠. 저는 우선 우리나라 그 교육이 좀 더 인성교육이 좀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지식교육 쪽으로만 이렇게 몰려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후보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전부 지식에 대한 얘기, 경쟁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원래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신제가 시국평천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우선 가정에서도 이렇게 그 가정교육을 좀 소홀히 하는 것가 있지만 사회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의 또 청년들의 본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꼭 사람이 먼저 되도록 또 어르신과 부모를 먼저 공경하도록 하면서 이런 그 경쟁교육이라든가 수월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여러 후보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사람을 먼저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경쟁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데만 신경 쓰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정동영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네, 중고교는 경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 덕, 체 균형 있는 발전이지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대학 입시 폐지, 수능 폐지와 그리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그래도 15개 이상의 좋은 대학이 있을 때 수능을 폐지하고 내신 중심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 중고등학교 정상화 이것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교육 예산 30조, GDP의 4% 선인데요. 이것을 지난 20년 동안 역대 대통령이 부르짖어온 GDP 6% 선을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교육 예산 70조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교실 5,000개 학교를 세계 수준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교육 정상화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명박 후보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네, 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공교육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뭐 사교육비가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이 공교육을 선거 때마다 공교육 정상화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의 정상화를 저는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더불어서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대학 입시 제도가 현재까지 관주도형으로 하고 있는 한에는 고등학교의 교육 제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성교육은 뒤로 가고 오로지 지식교육을 통해서 시험을 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자율권을 줘서 대학이 잠재력과 현재는 좀 부족하지만 잠재력이 있고 창의성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써서 인재를 키우는 대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고 공교육에도 예산과 학교가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해창 후보께서 공교육을 상향 평준화시켜야 된다. 또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총론에는 제가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공교육 이것이 이제 교육 평준화 때문에 실력이 하향 평준화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우선 수준이 다른 학생들 기준을 어디 정해놓고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앞으로 이 수준별 교육이라든지 또 입시 제도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상하기를 이 수능 시험을 이원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수학 능력이 있는 이걸 테스트하는 수능 시험 일반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대학이 특별한 그 능력을 요구하는 좀 난이도가 높은 변별력이 높은 특별 수능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내신 성적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몇십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이렇게 해야만 이 사교육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저는 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인 7%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과 부자들에게서 세금 제대로 거두어서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55조 재원 마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4조를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11조 6천억 원을 11조 6천억 원을 이 국공립대학 통폐합 사립대 등록금 상한제에 쓰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해창 후보께서는 교육 재정을 지금보다도 배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43조 원을 86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창 후보께서는 10조 원 감세를 주장하면서 86조 원 재원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재주로 그렇게 마련할 것인지, 네. 그리고 어디다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2분간 이회창 후보께서 해 주실 차례입니다. 네, 우선 정동영 후보께서 중고교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냐, 경쟁의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그리고 이인재 후보께서 상향 조정 평준화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교사 간 경쟁으로 질을 높이고 그래서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것입니다. 이제 10만 명 교사를 증원해 가지고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당 교사 수를 평균 한 16.1대 정도로 줄입니다. OECD 평균 수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로 하여금 그 쓸데없는 행정의 모든 부담 이것을 덜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경쟁적으로 수업하고 자신의 연수하는 데 쏟아붓는다면은 그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를 왜 뒤따라가야 됩니까? 학원 강사 이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연히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의 신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육 예산 43조입니다. 이것을 배로 해서 한 80조로 늘리자. 그렇게 하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에 관한 우리가 문자고들 한번 쏟아부어보자 이겁니다. 쏟아부으면은 저는 틀림없이 결과가 나온다. GDP로 따지면은 그것은 대체로 한 6% 정도 됩니다. GDP 6%는 지금 권영길 후보도 주장하는 것으로 저는 그보다 많이 주장하신 걸로 이해합니다만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GDP 상향에 따라서 그만한 재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개혁을 하되 개혁의 주체를 교사로 하고 개혁을 하되 충분한 보상을 주고 개혁을 하되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일관되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교육개혁의 기본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문국현 후보께서 어떻게 교육 문제 풀어나가실지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앞서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한학원 이사장을 유한김보리 사장을 하면서도 계속 맡고 있었는데요. 유한학원에서 그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항상 효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가르쳤습니다. 정직하라, 윤리적으로 정직하라. 그리고 전문성으로서 남들로부터 믿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라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자신이 배운 것으로 남의 행복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친구를 만들 줄 아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공교육에 2배 이상의 예산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사 수를 현재보다 2배 늘리겠습니다. 한 교사당 학생 수가 세계 평균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화와 함께 학부모의 손에, 선생님의 손에 교육의 자율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런 창조적 교육을 통해서 세계 초일류 교육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기회균등 선발제에 의해서 또 지역대학을 세계화해서 입시 지옥을 반드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국력입니다. 네, 제 반론 정동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특별히 반론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 후보께서 가진 교육에 대한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흥한 나라인데요. 이대로 가면 교육 때문에 쇠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사교육비 고통이 지금 한계점에 왔습니다. 저는 제가 당선되면 다음 날 교육 대통령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한 해를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 대협약의 해 이렇게 선포하고 학부모, 학생, 교사, 전문가, 시민사회 그리고 여야 정당 머리를 맞대고 1년 동안 국민의 동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대학 입시 폐지하겠습니다. 대학 경쟁력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000개, 고등학교 2,000개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2012년 70조 원의 교육재정, GDP의 6% 교육재정 할당을 반드시 달성할 생각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어떤 반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문 후보 이야기하는 대로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전제가 없이 그냥 우리만 인성교육하면 안 되니까 믿지 못하고 전부 사설학원에 가고 외국 유학을 가는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대학의 입시 제도의 자율화 또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의 현재 공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점을 가져와야 됩니다. 물론 교육을 혁명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100년 대계를 생각해서 적어도 아무리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10년, 20년은 가는 정도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과거는 100년 계약을 하지만 지금같이 빠르게 변하는 데는 10년, 20년 정도의 는 그래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관주도형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적자원부, 교육부가 바뀌어야 합니다. 네. 이인재 후보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문국현 후보께서는 상당히 이상적인 수치를 잘 제시를 하시는데 지금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 수를 2배로 늘려버리겠다 이렇게 너무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늘릴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 후보님께서 아마 제시하신 그 교육비가 GDP의 지금 한 4.5% 수준인데요. 7 내지 8%까지 이렇게 충격적으로 늘려가지고 과연 우리 재정이 견딜 수 있겠는가 이게 걱정입니다. 또 다른 후보들이 대개 아마 일자리 한 300만 개 임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00만 개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연평균 10% 넘는 성장이 돼야만 되는데 그것도 물론 그렇게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우리 교육 누구나 다 걱정하는 과제죠. 예. 네. 다음 권영길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사항을 가지고 문국현 후보님의 교육 정책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17대 국회는 사학법 국회라고 할 만큼 엄청난 진통을 치렀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사학 비리를 없애고 사학 경영의 투명성 민주화를 위해서 2005년에 열린우리당과 함께 한나라당 저지를 뚫고 사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열린 우리당에 불과 1년 반 만에 한나라당과 손잡고 사학법을 개학시키는 그런 날치기 통과를 감행했습니다. 문국현 후보께서는 사학법이 문제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교수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교수 비리 문제, 교수 채용의 어떤 투명성 위해서 교수 노조 합법화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회창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네. 문국현 후보가 인성교육을 강조한 점은 저도 참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내용의 인성교육인지 그게 분명치 않다. 제가 대법원에 있을 때 학부모들이 몇 분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정직해라, 바보가 돼도 좋으니 고지것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눈치껏 잘 쳐서 해서 반드시 성공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정직해라 가르치자니 분명히 손해볼 것 같고 또 후자로 가르치자니 부모로서 할 말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정직하고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정의에 용감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살다 보면 그 아이가 커가면서 현실적으로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올 것이다. 그래도 부모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항상 그 범위 안에서 고민하고 움직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성교육은 이런 식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 후보께서 정리해서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제 대학 경력을 좀 얘기 드리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시는 다른 후보님들은 명문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주로 서울대학을 나오셨죠. 저는 한국외국어대학이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2번이나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간 데가 한국외국어대학 영어과 또 거기서 경영학 부전공을 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너무 학력 위주인 것 그리고 명문 학교를 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평생 학습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남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이 있고 큰 바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연고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연고주의 때문에 학벌 때문에 나라도 망치고 우리 사회가 이토록 부패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학벌 없애는 일에 제가 나서겠습니다.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서 제가 제일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는 것가 기획인등 선발제와 지역대학의 세계화입니다. 특히 이번 세종시를 세계적 교육도시로 만드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특별법과 또 기획인등 선발제에서 가난하더라도 또 좀 성적이 뒤지더라도 남녀 또 균등하게 또 이 가정의 경제적 소득에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와 지역대학의 발전을 통해서 입시 지역을 확실히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 부족 문제는 부패를 청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를 2, 3% 더 성장하는 거 그거는 경제 전문가한테 맡기면 됩니다. 믿을 만한 경제 전문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네,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상호 토론이 이제 6번째 차례로 마지막 순서가 되셨는데 정동영 후보부터 교육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모두 발언해 주시고 다른 후보들 차례로 반론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 보면 이명박 후보께서 가장 오른쪽에 시장 지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권영길 후보께서 좌파적 철학의 교육 정책을 얘기하십니다. 저는 둘 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후보의 교육과는 재앙입니다. 운하만 재앙이 아니라 자사고 100개 만들면 대한민국 국민은 사교육 지옥에 들어갑니다. 저는 운하 재앙보다 이 자사고 재앙이 더 크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교육 대통령은 저의 오랜 꿈입니다. 오랜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내년 1년 사회적 대협약을 통해서 교육혁명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 15개 육성하고 그리고 대학 입시 수능 폐지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좋은 대학 아닙니까? 카이스트는 수능 안 봅니다. 내신 성적기록부, 학교기록부와 면접봐 가지고 잠재력 있는 학생 뽑아서 우수한 인재로 길러냅니다. 세 번째, 중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학생들 밤 12시까지 졸린 눈 부비면서 학원에서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 너무 측은하고 불쌍합니다. 학생들 풀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의 25% 사교육비 나가고 있는 이 현실 풀어내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제1 책무입니다. 그것 열정을 갖고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이것이 가족 행복 시대의 열쇠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론은 이명박 후보부터 1분씩 이제 해주십시오. 본인에 대한 공약을 매우 몹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알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전 말씀드렸지만은 교육의 질은 경쟁을 통해서 높여야 하고 부담은 줄여야 된다. 특히 사교육비는 줄여야 된다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하지만은 그게 없는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정원의 30%는 아주 대학까지 고등학교, 대학, 졸업 후 유학까지도 필요하면 국가가 부담하자 하는 것이 제 목표고 이제 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세계적인 대학 15개를 만들겠다. 착각입니다. 나라 국가가 대학을 좋은 대학 만들고 나쁜 대학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학은 스스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세계적인 대학이 돼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 미국 정부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율권을 줬을 때 스스로 경쟁하면서 세계적인 대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재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대실패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걸로 또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GDP 6% 투입하겠다는 거 약속 공연불입됐죠. 4.5%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사교육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과외학원 67% 증가했습니다. 또 정 후보께서 지금 이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적대감을 보이고 계신데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 또 욕구 이거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만일 수월성 교육 여기서 잘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가 있었다면 아마 정 후보 자녀들 외국에까지 굳이 안 보내도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입 폐지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대학 입시 폐지한 나라 어디 있습니까? 저는 대학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이 몇 년이 가도 몇십 년이 가도 바뀌지 않는 이런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정동영 후보 정책 많이 좋아졌습니다. 모병제, 아토피 스톱, 건강보험성 확대 등 권영길이 오래전부터 주장하던 것 가져가셨던데 제대로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또 교육정책도 육아서부터 고교까지의 무상교육, 입시 폐지 등 내걸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가져가신 건 좋은데 서민 행복에서부터 저희가 창당 때부터 7년 동안 써오던 주황색 색깔까지 가져갔었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니신가요? 예. 어쨌든 좋습니다. 뺏기 가려면 좀 제대로 뺏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폐지, 대학 서열화 속에서 입시 폐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시 지옥은 더 심해집니다. 사교육비 더 심해집니다. 대학 서열화 속에서 입시 폐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입시 폐지는 대학 평준화를 통해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회창 후보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이 정부, 노무현 정부 아래서 교육은 그야말로 엉망이 됐습니다. 황폐화가 됐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이 정부의 국책 결정의 중심에 있던 분이고 또 부총리까지 한 분입니다. 교육 황폐화에 대해서 먼저 그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고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인재 후보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학 입시를 전부 폐지하겠다. 이건 대학조차도 황폐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대학에게 학생 선발권, 전형의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 대학에 있는 사람들, 지방대학이든 서울에 있는 대학이든 다 머리 좋습니다. 맡겨두면은 정말 아주 좋은 방법,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본고사 부활로 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학에게 맡겨서 자율적으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게 하면 얼마든지 해낸다. 예. 폐지한다는 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문국현 후보가 좀 반론해 주시고요. 저는 현 정부가 우리 학교를
잠자는 곳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서 잠을 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사교육비를 쓰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는 가정에선 우리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내 자녀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지 않는가? 이거 얼마나 죄책감 갖게 합니까? 이거 큰 죄진 겁니다. 이거 정말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교육비가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40조, 50조 갈 겁니다. 이거 정말 사과하셔야 되고, 교육 경쟁력 과거에 1위까지 가던 거 이제 11위 이하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력이라고 하는 교육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학벌 사회는 더 심해졌습니다. 지역대학은 죽어갑니다. 천안 이남에 있는 많은 지역대학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계적인 대학을 만듭니까? 지역대학의 세계화 없이 한국의 세계화 미래 없습니다. 예. 정동영 후보께서 각 후보 반론에 대해서 2분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좋은 반론이 있었습니다. 제 교육 철학은 선진국 표준으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가 선진국 아닙니까? 교육도 선진국 표준으로 가야죠. 글로벌 스탠다드로. 대학 입시 폐지 왜 말이 안 됩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 수능시험 봅니까? 거기에 SAT라고 물론 영어 수학 점수 참고합니다만 만점짜리 1년에 1000명 이상 떨어뜨립니다. 아까 카이스트 예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부모들의 꿈은 내 아들, 딸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허리 졸라매고 무한 지출하고 계신 거죠. 자, 이 사교육비 고통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토론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 입시 근본적으로 혁파하지 않고는, 바꾸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안 됩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지금 교육에, 사교육에 올인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교육혁명에, 교육개혁에 올인해야 합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만들어야죠. 지금 기회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에 강남구는 178명 들어갔는데 성동구는 5명, 마포, 금천구는 8명. 자, 이 기회의 문 이대로 그냥 닫혀가는 것을 놓고 보시겠습니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교육 엄두가 났습니다. 5천만 명이 이해관계자입니다. 5천만 명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대통령을 선언하고 내년 1년을 국민의 동의를 받아내는 사회적 대협약의 해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런 좋은 반론들을 다 참고해서 교육혁명안을 만들고 대학 경쟁력 강화, 중고등학교 세계 수준으로 만들어서 공교육 정상화, 대학 입시 폐지, 그렇게 해서 사교육의 고통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해방시켜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의 그 두 번째 시간, 사회, 교육, 문화, 여성 분야에 대한 토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2분을 막 지나갔고요. 이번 순서는 이제 국민 공모를 통한 345개 응모자 가운데 위원회가 선정한 UCC 동영상 질문 시간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이 질문 화면을 잘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같이 한번 질문 들어보시겠습니까? 내년 연말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관광 수지 적자를 발표하면서 이제 그 적자 폭이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자가 나는 거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많다, 뭐 이런 말만 하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이라던가 관광 코리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제 외래 관광인 유치 전략, 그리고 관광 코리아를 만들 수 있는 전략으로 후보들께서는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시죠? 순서상 이인재 후보부터 답변이시고요. 1분 30초입니다. 예. 우선 이 관광 산업을 아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5천만 명 관광객이 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자기 나라 인구만큼 관광객이 옵니다. 스페인은 자기 인구의 한 2배 정도 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500만 명 정도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설악산, 금강산까지 관광 공동 특구로 만드는 일이
남과 북에도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관광객 수 늘리는 데 중요합니다. 또 이제 지금 여수 세계 엑스포 2012년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 남해 그 다도해 이것은 세계적인 정말 자연유산입니다. 이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지금 전라남도가 제2 프로젝트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라남도 차원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남해안을 우리나라 그 지중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관광 자원을 아주 극대화하겠습니다. 관광은 이제 인프라 건설이 중요하고 또 특히 이 높은 물가라든지 이런 건 아주 관광의 가장 나쁜 요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지금 전부 해외로 나가고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고 제주도 같은 데도 지금 관광 아주 너무 부진해서 큰 문제입니다. 높은 세금이라든지 부족한 인프라 이것을 개혁을 해가지고 관광 산업을 육성해서 5천만 명 관광객 시대 열겠습니다. 네, 이제 권영길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프랑스 관광 전문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나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한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볼 게 아무것도 없더라. 김포공항에서 내려서부터 서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시멘트 집밖에 없더라. 전부 세계화 한다고 유럽풍, 미국풍으로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적 특색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호텔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프장 짓는다고 관광객 오는 것 아닙니다. 제주도 보십시오.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혜의 자원을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이렇게 만들 그런 천혜의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것 골프장 짓는다고 뭐 탄다고 다 파헤쳤습니다. 경주 부여에 갔다 온 외국인들 바로 이것이다. 한국의 문화가 엄청나게 정말 좋은 것을 갖고 있다. 이런 관광 자원을 왜 살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세계화한다고 그냥 큰 빌딩 짓고 골프장 만들고 하는 토건 국가식의 그런 관광 정책으로는 절대로 외국인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고유한 문화를 살려야 합니다. 세계 문화 속의 다양성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 조화 속에서 한국 문화를 만들 때 관광 한국이 될 겁니다. 네. 이회창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1994년에 제가 총리로 있을 때 비짓 코리아 한국 방문의 해를 설정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나섰습니다. 그때 뭐가 가장 관광객 유치에 장애인가, 뭐가 부족한가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 길의 교통 표지나 또 교통 안내 이런 것들이 전혀 잘 안 돼 있다. 실제로 영어나 또는 한자어 같은 것이 돼 있지 않고 그리고 또 표지판이 연결이 안 된다. 공항에서 내려서 서울시청까지 가고 싶은데 그것이 전혀 연결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개정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보면은 아직 그게 부족합니다. 적어도 우리 관광객 중에 가장 많은 중국이나 일본 또는 미국과 같은 지역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 용어로 쓴 표지판이 저는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작은 것부터가 우리는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 자원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 관광 자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있는 자원 그대로 개발을 하고 동시에 저는 골프장과 같은 이 부분은 권영길 의원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이제는 현대에는 골프장과 같은 종합된 복합된 관광시설에도 자원도 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통수단입니다. 복합적인 교통수단이 발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국현 후보 관광 코리아를 어떻게 만드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관광객을 현재 800만 선에서 2천만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임기 중에 그것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문화 다언어 정책을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로마가 유럽의 한 구석에 있었지만 세계적인 그런 문화와 언어의 중심지가 되면서 결국 천년제국을 이뤘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를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다문화 다언어 정책을 받아들여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볼 곳의 문제인데요. 우리는 지금 도시 관광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우리 문화, 역사, 전통, 재산은 농촌에 있고 산촌에 있고 또 일부 불교 문화재는 세계적인 문화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팔만대장경, 전 세계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직지심경, 이런 금속 활자를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한 한국의 이런 역사를 바로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농촌 살리기, 또 고향 살리기, 이것이 관광의 시작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제가 농촌을 살리기 위한 고향세 운동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유엔 기구라든가 세계적인 교육 기관을 세종시 등에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 관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동영 후보도 관광 코리아 정책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미래에 먹고 살 전략산업 중에 주요한 것이 관광산업입니다.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청정산업입니다. 공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화 가득률이 100%입니다. 제조업보다는 10배 이상 높은 것이지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5천만 국민이 함께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자하고 특파원하고 정치인 하면서 50개국 이상 가서 공항에서 렌터카 빌려서 스스로 선수 운전하고 제가 하고 싶은 곳 찾아다니면서 일 봤습니다. 선진 관광 대국은 다 길거리 운전하는 것도 편하고 먹는 것도 편하고 잠자리도 편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한다고 했을 때 운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먹는 것, 중국 관광객은 돌아갈 때 삼계탕에 물려서 간다고 합니다. 아침도 삼계탕, 점심도 삼계탕, 저녁도 삼계탕. 먹을 것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습니다. 오히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인센티브, 특혜를 줘서라도 이 외국인이 와서 기분 좋게 관광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깔겠습니다. 우선 제주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한 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이름만 특별도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해도 중앙정부가 다 틀어주고 있거든요. 이거부터 탁 놓겠습니다. 제주도부터 시범적으로 홍콩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관광 코리아의 제 전략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어떤 관광 정책을 갖고 계신지 네. 답변해 주십시오. 이 정권이 관광 말은 했습니다. 저희들 관광 특별도를 만들라고 했지만 말만 했습니다. 실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늘 실천하는 사람은 내일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은 미래의 전략 산업의 하나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첨단 산업이 10억을 만들 때 고용이 8명에서 9명입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50명에서 55명을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이 관광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해서 외화 가덕에 해당하는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호텔이나 이것이 다 관광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호텔을 짓는 절차도 복잡하고 또 특별세를 전부 세금을 거둡니다. 그래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비, 가장 비싼 음식값, 이것을 가지고 관광국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우리나라 관광을 옛날과 시대에 따라 다르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우리는 관광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1200만 명이 가고 있고 550만 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억 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는 사람들을 줄이는 것도 이 우리 내부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됩니다. 보는 데에서부터 즐기는 레이저로, 단지 사이트싱이 아니라 레이저로, 또 스포츠로 이렇게 해서 고소득층이 나가지 않고 즐길 수 있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싸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 네. 대선 후보들께서 관광 진흥에 오늘 일조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관광객들이 보시기에 대선 과정도 원만하고 오늘 나오신 후보들께서 아주 훌륭한 토론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제3주제는 세계화 시대의 문화 정책, 이 문화 분야 관련 질문인데요. 답변은 권영길 후보부터 준비를 해 주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콘텐츠 개발이 중요합니다. 영화, 게임, 음악, 드라마 등의 분야는 그나마 콘텐츠들이 다소 개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전통문화, 문학 등의 분야는 콘텐츠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데요. 한국 전통문화를 비롯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네, 권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문화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소의 문화 무엇이겠습니까?
다양성입니다. 이 다양성 문화를 위해서 2005년에 유네스코는 세계 문화 다양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나라 지금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 FTA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크린코트 축소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국산 영화 제작 지난해 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들어오면은 우리 전통 문화 지켜낼 수 없는 겁니다. 전부 우리 문화가 미국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영화가 세계 80%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외화도 79%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고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한미 FTA를 막아내야 된다.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이회창 후보 차례십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는 국가나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만 해서 문화를 창달하는 데는 두 가지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가 마음껏 뛰고 세계 속에 들어가도록 제약을 안 하고 제한을 안 하고 간섭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힘으로 하지 못하는 또는 정책적으로 키워야 할 부분, 특히 우리의 전통문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보조하고 돈을 들이고 또 다양한 세제 등 여러 가지 혜택으로 키워줘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이러한 국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지원 정책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심영래 감독의 영화 제작소로 가봤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어렵게 세계 시장을 뚫었습니다. 이런 인재도 이런 훌륭한 시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키워내야 합니다. 문국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대학 시절 문학도였습니다. 그래서 박목월 선생님으로부터 문학상도 받고 그랬었는데요. 그것이 바탕이 돼서 사실 많은 시를 써왔고 또 영시도 쓰고 그러면서 요즘 문학의 집 서울이라는 것을 7년 동안 문학의 어른들과 함께 운영을 해왔습니다. 한때 안기부장집인 것을 서울시로부터 임대료를 내고 빌려서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시, 우리 문학을 또 우리 음악을 널리 알리고 있고요. 우리 시, 우리 노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에 신작가곡을 20곡씩 해왔습니다. 시인도 시인도 또 성악가도 연주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 시, 우리 문학을 포함해서 우리 영화 그리고 한류의 세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농촌 해설가, 문화 해설가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욕심이 좀 많습니다. 교육 대통령과 함께 문화 대통령도 하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문화 콘텐츠 분야입니다. 저는 5년 동안 100만 명의 일자리와 일거리를 여기서 만들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캐릭터, 이 시장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보다 큽니다. 이거 갖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영화, 뮤지컬, 연극, 음악, 이건 이미 경쟁력이 입증됐지 않습니까? 한류 통해서요.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가위질, 검열 없어졌습니다. 소재의 자유, 창작의 자유,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문화산업은 세계 10등 턱걸이 하고 있거든요. 5년 내에 이것을 5등으로 문화산업 5대 강국으로 만들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젊은이들이 지방에 있는 중소제조기업에는 안 가려고 하지만 이 문화 콘텐츠 분야는 좋아합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문화산업 강국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명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화 콘텐츠 산업 21세기 세계가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산업 두 개가 이 문화 콘텐츠 산업과 방위 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8%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2%를 차지하고 있어서 세계 9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한 5% 정도 제 임기 내에 올리려고 합니다. 5% 올라가면 아마 세계 5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은 1200조입니다. 만약 5%를 저희가 차지하게 되면 60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 시장을 영상이나 또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몇 가지 산업은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면은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를 내서 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화 콘텐츠 개발 방안에 관한 질문인데요. 끝으로 이인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예, 백범 김구 주석께서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정치, 군사, 경제 대국은 어렵지만 문화 대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문화 창조 역량 세계 최고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문화 대국을 건설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대중음악 이런 것은 지금 이미 한류 열풍을 일으켜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동력은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 그 역량으로부터 저는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전통 역사 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그 내용을 컨텐츠를 산업화하는 이런 인프라 또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사물놀이 팀이 유엔 총회장에 가서 세계를 감동시킨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종교 숭산 큰 스님께서 우리 불교 문화를 세계화시키고 또 우리 기독교 문화도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문화 대국을 건설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회창 후보부터 1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사회 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사회 분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투명성 정도가 OECD 30개 나라 중 25위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이 부패 문제와 관련하여 별도 전담 기구를 만들거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구상하고 계신 사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이회창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대법관으로 있었고 감사원장을 해봤습니다. 이 사회기강을 잡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어떤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전담케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의식이, 그러한 의식이 국민 사운드에 퍼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가 확실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고 또 정직하고 또 아주 솔직하게 국민 앞에 정직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또 원칙을 바꾸고 이랬다가 그랬다는 지도자가 있어서는 이런 법질서, 사회기강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돌아오는 이 새로운 대선에 의해서 출범하는 정권, 대통령은 확실하게 국가 지도자로서 사회기강을 잡을 수 있는 정직성과 그리고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합니다. 네. 문국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너무 지도층 부패에 관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패가 연간 100조 원 가까운 지하 경제를 만들고 있고 정부 예산을 훔쳐가는 것만도 50조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이 50조라는 것은 1000만 명이 500만 원씩 돈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입니다. 우리 이 서민 가정에서 500만 원을 왜 지도층 범죄라 기증을 하십니까? 이 부패 꼭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가중처벌해야 됩니다. 선진국은 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4배 이상의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권자가 점심을 얻어먹었다고 50배의 가중처벌을 합니다. 우리는 지도층들은 유전무죄입니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 없습니다. 온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 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60년 열어주십시오. 네, 정동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나라가 깨끗해지려면 지도자가 깨끗해야지요. 결국 대통령이 모범이 돼야 됩니다. 이명박 후보께서 제 다음 답변 차례이신데요. 정치 공세 마라 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거짓과 진실의 대결입니다. 거짓과 진실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거짓이면 거짓, 진실이면 진실. 판가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그 강남 8학군 같은 데거든요. 학부모들이 아들, 딸 학교 보내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입했다가 교육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위장 전입. 그랬더니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위장 전입 여러 번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대통령이 되시면 위장 전입 단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아들, 딸 빌딩 관리소에 뭐 이름 올려가지고 수천만 원 탈세하셨는데 뒤늦게 수천만 원 납부했는데 말이죠. 힘없고 백 없는 서민 같으면 탈세하고 몇 년 뒤에 뒤늦게 세금 갖다 내면 그냥 무사할까요? 시간이 거기에 다 대한 생각 됐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네, 이명박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정책보다 네거티브가 심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CEO를 최장수 CEO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4년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저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는 인정을 받고 일해왔습니다. 정치하면서 짧은 기간 6개월 동안에 저는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정치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치꾼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를 진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재주들을 정치꾼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제도적으로 부정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검은 돈, 눈먼 돈, 새는 돈 어디서 된다는 걸 개인 처벌하기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직자의 처벌은 징계를 더 높여야 합니다. 저 5년 대통령이 되면은 예. 정말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이인재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예, 부패 없애야 됩니다. 부패만 없애도 경제 성장 1%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별도의 부패 전담 기구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제도는 더 연구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부패가 모든 부패의 근원입니다. 지금 감사원, 대통령 밑에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 이것을 피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국회 안으로 이 감사원이 와가지고 공직사회 투명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찰,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됩니다.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예속이 돼 있는 한 정치 부패, 권력 부패가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다시 부패해집니다. 경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성역도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가장 깨끗한 이런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권영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사회기강 확립, 부패 청산,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보여줄 때만이 여러분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서민들 어떤 사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슈퍼마켓에서 빵 몇 개 들고 나오다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벌 총수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 2002년에 불법 비자금 조성해서 한나라당에게 잣대기로 불법 정치자금 줬습니다. 구속되었습니까? 그 돈 받았던 분 구속되었습니까? 이번에도 불법 상속하고 탈세하면서 7조 원 비자금 만들었습니다. 지금 떳떳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 검찰, 언론 전부 삼성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비자금 조성하고 온갖 비리 저지른 삼성 이건희 회장을 구속시킬 때만이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네. 반드시 사회기강 확립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후보 여러분 정말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준수는 물론 발언 내용도 가급적 주제 범위 안에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6 후보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기회신데요. 시간은 1분이고 문국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학인 카이스트 그리고 포항공대 대학생들이 대통령감을 1위로서 저를 선출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지지도가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명성, 교육, 문화, 이 모든 것이 이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국제 경쟁력 강화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해낼 대통령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나라, 따뜻한 나라, 당당한 나라를 만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동영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번 선거는 거짓과 진실의 한판 싸움입니다. 국민 여러분, 거짓이 승리하도록 놓아두시겠습니까? 거짓이 승리하고 선진국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장사 안 되고 세금 무겁고 아들딸 취직 안 되고 여러분 가슴속에 상처와 아픔을 잘 압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눈물 젖은 밥을 먹고 살았던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 만들기 위해서 열정과 고민해왔습니다. 양심 속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법 지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선량한 국민이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좋은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이제 이명박 후보 차례입니다. 예, 민주주의는 실정하면 물러나야 합니다. 언제든지 국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하면서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엄해하고 말만 하고 무책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로서는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로 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정치인입니다. 비록 오늘날 정치사회가 혼란하지만은 저는 이 가운데 우리 한나라당은 정통 정당으로서 지켜왔고 정통 후보로서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후보가 되는 과정에 세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경험, 이것을 가지고 진정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재 후보 차례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선택의 날은 가까운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선거는 심판과 선택입니다. 국정 실패 세력은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청와대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분이 가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힘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그리고 사회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힘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제도 살고 사회도 통합돼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온 진정한 야당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저 또한 시련과 고난을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동부 장관 경기지사로서 서민 대중을 위해서 불꽃 같은 개혁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선거혁명을 일으켜서 민주당 정권 꼭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영길 후보 차례입니다. 민주노동당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올해에도 사표론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비전과 희망이 없는 정치 세력에게 던지는 표야말로 사표 아니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볼 때 저 권영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영길에게 던지는 한 표 한 표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걱정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 표입니다. 권영길에게 한 표를 던지게 되면은 부의세, 무상교육, 무상의료, 비정규직 없는 나라로 나가는 한 걸음씩 한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합시다. 저 권영길 민생 대혁명으로 서민 지갑에 211만 원 채우겠습니다. 이 약속 민주노동당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꿈을 이룰 표, 희망의 표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이회창 후보 차례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대선은 이 정권의 심판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난 IMF 때 우리들 모두가 돌반지까지 꺼내면서 국난 타개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칠 때 그 와중에 돈을 벌겠다고 주가 조작 같은 것을 꾸미던 젊은이와 통업한 이명박 후보, 또 20번이 넘는 위장 전입, 위장 취업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을 속인 이명박 후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모으고 국가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아직 털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마땅히 사퇴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정말 신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 이회창은 이번에 3번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6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의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의 마지막 토론은 경제, 노동, 그리고 복지와 과학 분야로 오는 12월 16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 그 이전에 오늘 초청된 후보자 외에 4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12월 13일 목요일 저녁 11시부터 2시간 동안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 2번째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